오늘은 북한에서 장마당 상인으로 지냈던 사연입니다. 평양에서 함경북도 국경마을로 추방된 후 저는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북한의 장마당은 공식적으로는 농민시장이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곳이죠. 새벽부터 밤까지 자리를 지키며 옥수수나 중국 물건들을 팔았는데 단속원들의 눈을 피해가며 장사하는 건 늘 위태로운 줄타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 상인과의 거래가 발각되어 보위부에 끌려갔고 밀무역 연루자로 낙인 찍혀 장사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활고가 극심해지면서 동생이 영양실조로 쓰러졌고 병원에서도 돈이 없으면 치료해줄 수 없다는 차가운 현실에 부딪혔죠. 동생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저는 결국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기로 결심했습니다. 실패하면 끝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대로 둘 다 죽느니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평양에서 제법 안정적으로 살던 저희 가족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장마당에서 몰래 팔던 외국 담배가 단속에 걸린 겁니다. 보위부에 끌려가신 아버지는 그 후로 소식이 끊겼죠. 그 충격으로 원래 심장이 약하셨던 어머니는 쓰러지셨고 보름도 안 되어 숨을 거두셨습니다. 23살이었던 저는 15살 동생과 단둘이 남겨졌어요. 평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연좌제에 걸려 함경북도 국경마을로 추방당했죠.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창밖을 보니 풍경이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평양의 번화한 거리는 온데간데 없고 헐벗은 산과 누추한 집들만 보였어요. 도착한 곳은 중국과 맞닿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배정받은 집은 한 칸짜리 흙집이었죠. 벽에는 금이가 있었고 지붕은 비가 새는 곳이 여러 군데였습니다. 첫날 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했어요. 동생은 무서워서 제 품에 파고들었죠.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장마당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가진 건 평양에서 가져온 옷가지 몇 개뿐이었습니다. 그것부터 팔기 시작했죠. 어머니가 입으시던 한복, 아버지 양복 하나씩 내다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옥수수를 사서 다시 팔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뛰어갔습니다. 겨울이 되자 손발이 얼어붙었지만 장갑 살 돈도 아까웠죠. 국경 마을이다 보니 중국 물건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무서워서 손도 대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국 물건이 잘 팔리는 걸 보고 조금씩 취급하기 시작했죠. 라면, 과자, 심지어 화장품까지 팔았습니다. 단속원들이 오면 재빨리 물건을 숨겼다가 다시 꺼내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겨우 하루 2끼를 먹었습니다. 쌀밥은 명절에나 먹는 귀한 음식이 되었죠. 대부분 옥수수죽으로 때웠습니다. 동생은 학교도 제대로 못 갔어요. 교복 살 돈도 없었고 책가방도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선생님께 바칠 뇌물이 없어서 눈치가 보였죠. 그래서 동생도 장마당에 나와 제 옆에서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단칸방에서 그날 번 돈을 세었어요. 동전 하나하나가 아까웠죠. 내일 뭘 사서 팔지 계산하고 얼마를 남길지 고민했습니다. 벽 너머로 들리는 이웃집 싸움 소리, 아이 우는 소리가 일상이었어요. 가끔 총소리도 들렸죠. 국경에서 누군가 잡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언젠가는 저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으니까요. 그날은 유독 장사가 잘 되던 날이었습니다. 중국 상인에게서 받은 쌀을 팔아 꽤 많은 돈을 벌었죠. 기분이 좋아서 동생에게 줄 사탕까지 샀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마당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국경경비대가 들이닥친 겁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물건을 챙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비대원 하나가 제 팔을 붙잡았죠. 주머니를 뒤지더니 중국 돈이 나왔어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보입으로 끌려가는 차 안에서 온몸이 떨렸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분해서였습니다. 그 돈은 한 달 동안 아껴 모은 전부였거든요.
동생 겨울옷을 사려고 했는데 이제 다 물거품이 되었죠. 보이부 건물은 음산했습니다. 지하 조사실로 끌려갔어요. 시멘트 바닥에 의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조사관이 들어왔습니다. 담배 냄새가 진동했어요. 첫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밀무역을 했냐는 거였죠. 저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자 책상을 쾅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틀 동안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어요. 누구와 거래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 얼마나 벌었는지 끝없이 물었죠. 밥은 하루에 한 번, 옥수수 몇 알과 소금물이 전부였습니다. 화장실도 하루에 2번만 갈 수 있었어요. 밤에는 추워서 잠을 못 잤죠. 그래도 버텼습니다. 뭔가 실토하면 더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동생이 걱정되었어요. 혼자 집에서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갑자기 풀려났어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죠. 하지만 경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걸리면 그땐 교화 소행이라고 했어요. 제 이름이 요주의 명단에 올라갔다는 것도 알려주었죠. 집으로 돌아오니 동생이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3일 동안 물만 마시며 버텼다고 했어요. 미안해서 눈물이 났지만 동생 앞에서는 참았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거짓말을 했죠. 다음 날 장마당에 나갔더니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상인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밀무역으로 찍힌 사람과 엮이면 자신들도 위험해지니까요. 물건을 떼어줄 사람도 없었고 제 물건을 사려는 손님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거였어요. 그나마 남은 물건들을 헐값에 처분했지만 며칠 먹을 식량 사기에도 부족했죠. 집세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이 찾아와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사정해서 일주일만 더 있게 해달라고 빌었죠. 그 일주일 동안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장사도 못하고 일자리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장사를 못하게 된 후 생활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집에 있던 물건들을 하나둘 내다 팔았어요. 이불, 그릇, 옷가지까지 다 팔았죠. 그것도 며칠 못 갔습니다. 이제 정말 팔 게 없었어요. 하루 한 끼로 줄였지만 그마저도 힘들었죠. 동생은 영양실조로 얼굴이 누렇게 뜨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쓰러지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동생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도와줘서 간신히 병원까지 갔죠. 의사는 심각한 영양실조라고 했어요. 당장 포도당이라도 맞아야 하는데 병원에 약이 없다고 했습니다. 돈을 주면 구해올 수 있다고 했지만 제게는 한 푼도 없었어요. 의사는 차갑게 말했죠. 이대로 두면 며칠 못 간다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동생을 눕혀놓고 망연자실했어요. 이렇게 동생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장마당에서 알고 지내던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제 사정을 다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건네고는 사라졌죠. 펼쳐보니 전화번호와 주소, 그리고 대략적인 지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국경을 넘는 브로커 연락처였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탈북. 그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생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브로커와 만났어요. 돈을 요구했지만 저한테는 없었죠. 대신 중국에서 일해서 갚겠다고 했더니 식당에서 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무급으로 일하는 조건이었어요. 망설였지만 동생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날짜를 정했습니다. 다음 달 금음날, 달이 없는 밤에 강을 건너기로 했어요. 한 달간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먼저 동생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 했어요. 제가 잡히면 동생도 연좌제에 걸릴 테니까요. 먼 친척 집에 부탁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제가 가진 마지막 것을 내밀었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금반지였죠. 그걸 보고서야 마지못해 받아주었습니다. 동생과 헤어지는 날, 곧 돈 벌어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동생은 믿는다고 기다리겠다고 했죠. 돌아서는데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동생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국경 지역을 미리 답사했어요. 경비 패턴을 관찰하고 강물이 얕은 곳을 찾았죠. 몇 시에 교대하는지, 어느 구간이 사각지대인지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실패하면 끝이라는 걸 알았기에 신중해야 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얼굴에 숯을 발랐죠.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어요. 다시는 못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에는 이미 5명이 와 있었어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누가 누군지 알면 나중에 잡혔을 때 불리하니까요. 안내인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체구의 남자였는데 능숙해 보였어요.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한 줄로 서서 숲길을 걸었죠.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했어요. 나뭇가지 하나 밟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물살 소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안내인이 속삭였죠. 앞사람 따라서 일직선으로 건너라고, 절대 소리내지 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물에 들어갔습니다. 차례로 따라 들어갔죠. 물이 허벅지까지 차올랐어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이를 악물고 걸었어요. 거의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강 건너편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어요. 중국 쪽 순찰대였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망갈 곳도 없었고 헤엄칠 줄도 몰랐거든요. 순찰대원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붙잡혔어요. 반항할 힘도 없었죠. 북한 쪽으로 넘겨졌습니다. 보위부 조사실, 또다시 그 차가운 방이었어요. 이번엔 더 거칠었습니다. 왜 넘어가려 했냐고 물었죠. 배가 고파서라고 했더니 따귀를 맞았어요. 브로커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죠. 사실 정말 몰랐어요. 전화로만 연락했으니까요. 매일 같은 신문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엔 일주일을 갇혀 있었어요. 풀려난 후 감시가 심해졌습니다. 집 앞에 항상 누군가 서 있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까지 감시당했죠. 이웃들은 완전히 저를 기피했습니다. 탈북 시도자라는 낙인이 찍힌 거였어요. 배급도 끊겼고 그나마 있던 임시 일자리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동생과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2달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감시가 조금 느슨해지기를 기다렸죠. 그동안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엔 브로커를 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더 위험한 방법을 택했죠. 국경 경비대원을 매수하는 거였어요. 장마당에서 봤던 경비대원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돈이면 뭐든 한다는 소문이 있던 사람이었죠. 문제는 돈이었어요. 매수할 만한 돈을 어떻게 구할지가 고민이었습니다. 집 마루 밑에 숨겨둔 비상금이 있었어요.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둔 돈이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알려주신 곳이었습니다. 그 돈을 꺼내 들고 경비대원을 찾아갔어요. 처음엔 펄쩍 뛰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돈다발을 보더니 눈빛이 바뀌었죠. 한참을 고민하더니 조건을 제시했어요. 특정 날짜, 특정 시간에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딱 1시간만 비워줄 수 있다고 했죠. 경비대원과의 거래가 성사된 후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동생을 더 멀리 보내야 했어요. 친척집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다른 도시에 사는 먼 친척을 수소문했죠. 어렵게 연락이 닿았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동생을 데리러 갔을 때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그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고 했죠.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찢어졌지만 이번엔 꼭 성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친척집으로 동생을 보내는 날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감시자들이 눈치챌까봐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거든요. 그저 잘 지내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죠. 동생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곧이라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거짓말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경비대원이 알려준 날은 보름 후였습니다. 음력 금음날 가장 어두운 밤이었어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딱 1시간만 주어진다고 했죠. 실패하면 자신도 위험하니
절대 다른 시간에는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 구간의 지형을 미리 파악해야 했어요. 낮에는 멀리서 망원경으로 관찰했고, 밤에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가서 확인했죠. 강을 건너는 지점을 정했습니다. 물이 얕고 바위가 많아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평소에는 경비가 삼엄한 구역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시도하지 않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쪽 지형도 확인했어요. 강을 건너면 바로 숲이 있었고 그 너머에 조선족 마을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죠. 옷도 준비했습니다. 검은색으로 통일하고 물에 젖어도 무겁지 않은 옷을 골랐어요. 신발은 벗기 쉬운 것으로 준비했죠. 강을 건널 때는 맨발이 더 안전하다고 들었거든요. 작은 배낭에는 마른 옷과 약간의 식량을 넣었습니다. 중국 돈도 조금 준비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죠. 일주일 전부터는 체력 관리에 신경 썼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 약해진 몸이었지만 최대한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했어요. 하루에 한 끼라도 제대로 먹으려고 했고 밤마다 조용히 운동을 했죠. 다리 힘을 기르는 게 중요했습니다. 강을 건너려면 체력이 필요했으니까요. 사흘 전부터는 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특별한 건 없었지만 혹시라도 단서가 될 만한 건 모두 없앴죠. 편지나 사진 같은 것들을 불태웠습니다. 마지막 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성공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온갖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새벽 1시 드디어 집을 나섰어요. 새벽 2시 정각 약속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어요. 정말로 경비가 없었죠.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 10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아무 움직임이 없자 조심스럽게 강으로 내려갔어요. 한겨울이라 강이 얼어 있었습니다. 다행이면서도 위험했죠. 얼음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요.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얼음 위를 걷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미끄러웠고 언제 깨질지 몰라 무서웠죠. 중간쯤 갔을 때 얼음이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멈춰 섰어요. 움직이면 더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천천히 무게를 분산시키며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어가기 시작했죠. 무릎과 손바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해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야 했어요.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지만 계속 달렸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족 마을이었어요. 새벽이라 조용했죠. 한 농가를 골라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창고 같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곧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제 모습을 보고는 한숨을 쉬었어요. 조선족 할머니였습니다. 북한에서 왔냐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따뜻한 아랫목에 앉으니 몸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차려주셨어요.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하얀 쌀밥이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 이런 밥을 먹어봤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할머니는 천천히 먹으라고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고 했어요. 그 할머니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어요. 중국말을 못하니 손님 응대는 못했죠.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 손질을 도왔어요. 양파 까고 마늘 다지고 야채 씻는 일이었죠. 손이 트고 갈라졌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이 아니면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나자 일에 익숙해졌어요. 간단한 요리도 할 수 있게 되었죠. 사장님 부부는 친절했습니다. 북한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며 잘 챙겨주셨죠. 월급도 조금씩 주셨는데 한국 돈으로 바꿔서 모았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중국 공안의 단속이 심해지면서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안전하다고 했어요.
태국까지 가면 한국 대사관에서 도와준다고 했죠. 또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모두 6명이었어요. 서로 이름도 모르는 사이였지만 같은 처지라는 동질감이 있었죠. 기차표를 끊어주었습니다. 가짜 신분증도 있었어요. 중국 공안에게 걸리면 끝이니 조심하라고 당부했죠. 기차를 타고 이틀을 갔습니다. 검문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다행히 무사히 통과했죠. 윈난성에 도착해서 버스로 갈아탔습니다. 국경 근처에서 내려 다시 도보로 이동했어요. 라오스로 가는 길이었죠. 산길을 따라 밤새 걸었습니다. 안내인은 절대 떨어지지 말라고 길을 잃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다리는 아팠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라오스에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덥고 습했죠. 북한과는 정반대의 기후였습니다. 정글 속을 며칠간 걸었어요. 먹을 것은 마른 빵과 물뿐이었죠. 모기와 벌레들이 괴롭혔습니다. 독사도 있다고 해서 늘 긴장해야 했어요. 밤에는 나무 밑에서 잤는데 비가 오면 그대로 맞으며 걸어야 했죠. 한 명이 열병에 걸려 쓰러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태국 국경에 도착했어요. 여기서부터는 각자 알아서 가라고 했죠. 지도 한 장만 들고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경찰을 만나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틀을 헤매다 작은 마을에 도착했죠. 용기를 내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태국 경찰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우리를 데려갔어요. 며칠 후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왔습니다. 한국말을 들으니 정말 반가웠어요. 그들은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 주었죠. 신원 확인을 하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임시 여권도 만들어 주었어요. 사진을 찍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후 드디어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구름 위를 나는 게 신기했죠. 옆자리 탈북자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고향 이야기, 가족 이야기를 했어요.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죠. 누군가는 가족을 두고 온 사람, 누군가는 가족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자유로운 땅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요. 비행기가 한국 영공에 들어섰을 때 기내에서 작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공항, 친절한 직원들,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때 다리가 떨렸죠. 정말 이곳이 대한민국이구나 싶었습니다. 곧바로 다른 차량으로 이동했어요. 합동신문센터라는 곳이었죠. 앞으로 2달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또 조사라니 북한 보위부가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걱정과 달리 조사관들은 친절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생활, 직업, 가족관계를 자세히 물었어요. 탈북 경로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해야 했죠. 중국에서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도 물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하는 것 같아 불안했지만 간첩을 가려내기 위한 절차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건강검진도 받았어요. 엑스레이, 피검사, 각종 정밀 검사를 했죠.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영양실조, 결핵 초기, 빈혈, 위염 등 온갖 병이 다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놀라면서도 걱정스럽게 바라봤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았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거였죠. 한 달이 지나자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2달의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었죠. 처음 며칠은 적응이 어려웠어요. 같은 탈북자들이지만 서로 경계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해졌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라 금세 마음을 열게 되었죠. 교육 내용은 실용적이었어요. 은행 이용법, 휴대폰 사용법, 인터넷 사용법 등 기초적인 것부터 배웠습니다. 직업 교육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중에서 바리스타 과정을 선택했죠. 커피 내리는 법을 배우면서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커피가 귀한 음료였는데
여기서는 일상이더군요. 열심히 배워서 자격증도 땄어요. 강사님이 칭찬해 주셨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제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3달의 교육이 끝나고 정착지를 배정받았어요. 경기도의 한 소도시였죠. 임대 아파트도 배정받았습니다.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눈물이 났어요. 작지만 깨끗한 공간, 따뜻한 보일러, 깨끗한 화장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정착 도우미 선생님이 필요한 물건들을 사는 것도 도와주셨어요. 이불, 그릇, 조리도구 등을 하나씩 장만했죠. 정착금으로 당장 필요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구청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어요. 제 사진과 이름이 적힌 신분증을 받았을 때 드디어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는 실감이 났죠. 취업도 도와주셨어요.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실수도 많았지만 사장님이 이해해 주셨어요. 탈북자라는 걸 아시고도 차별 없이 대해 주셨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생을 데려올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북한 김책공업 종합대학의 한 전자공학 교수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철저한 감시와 검열 속에서 외부 세계의 진실을 알게 된 그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동료의 실종, 아들의 좌절된 대학 진학, 가족에 대한 감시가 그를 둘러싸는 가운데 그는 한밤중 중국 국경을 건너기로 결심합니다. 생명을 걸고 도강한 그 순간부터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자유를 향한 그의 위험천만한 사연이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김책공대 전자공학부에서 10년간 교수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강의실에 들어서면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하는 모습이 익숙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존경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졌죠. 강의는 철저히 정해진 교재만 다루어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어요. 제 주요 업무는 강의뿐 아니라 중국에서 들어오는 전자공학 논문을 번역하고 북한식으로 재해석하는 일이었습니다. 해외 기술을 학습하되 그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 사상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해야 했죠. 아이러니했지만 그것이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연구실에는 항상 감시자가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누군가 내 말과 행동을 기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USB 하나 가져오는 것도 허락받아야 했고 컴퓨터 사용 내역은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한 번은 학생이 질문을 하다가 나만의 반도체 기술을 언급했는데 그 순간 교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런 잘못된 정보는 어디서 들었나? 우리의 기술이 세계 최고임을 명심하라고 꾸짖었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은 정치학습 시간이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위대한 업적을 공부하고 토론하는 자리였어요. 진심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누구도 불참하거나 열정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치학습 후에는 항상 자아 비판과 상호 비판 시간이 이어졌어요. 사소한 실수라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해야 했죠. 강의가 끝나면 학부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쳤는지,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모두 세세하게 적어야 했어요. 가끔은 학생들 중에 누가 의심스러운 질문을 했는지도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교수로서의 책임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는 미소를 지었지만 내면에는 항상 불안함이 있었어요. 벽 너머로 우리 대화가 들리진 않을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실수로 무언가 말하진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교수라는 특권 덕분에 저는 다른 북한 주민들보다 외부 세계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었습니다. 교육자료 검토 작업 중에 남한과 미국, 일본의 전자기술 예시를 접할 기회가 있었어요. 물론 이런 자료들은 적들의 기술을 파악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되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구해온 원문 자료를 읽고 그것을 우리 체제의 논리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이 기술은 본래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에서 착안된 것이나 제국주의자들이 왜곡했다
라는 식의 해석을 덧붙이는 일이었죠. 하지만 반복적으로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 내 안에 회의감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반도체 분야였습니다. 나만의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고 놀랐지만 이를 학생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적들의 과장된 선전이라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밤마다 자료를 검토하며 현실과 가르침 사이의 간극에 괴로워했죠. 어느 날 중국에서 들여온 컴퓨터 부품 매뉴얼을 번역하다가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개발된 기술임에도 우리는 여전히 구식 방법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은 이미 세계에서 10년 이상 뒤처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을 가르치는 제 자신이 점점 낯설게 느껴졌죠. 동료 교수 박 교수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고립되면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속삭였죠. 그는 잠시 침묵한 후 그런 생각은 위험해. 우리 임무는 그저 주어진 일을 하는 것 뿐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연구실에 혼자 남았을 때 감히 금지된 방법으로 해외 자료를 더 자세히 살펴보곤 했습니다. 진짜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며 밤을 지새웠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세계와 달리 우리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는 현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순수한 질문에 거짓으로 답해야 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변화는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우리 학과 이 교수가 출근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틀 후 학부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죠. 이 교수가 외부 문건을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보위부 조사를 받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저도 중국 출장에서 몰래 가져온 기술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을 둘러보니 모든 교수들의 얼굴에 공포가 서려 있었죠. 학부장은 계속해서 모든 교직원은 자발적으로 소지한 모든 자료와 USB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구실 전체가 검열 대상이 되었어요. 보위부 요원들이 상주하며 모든 컴퓨터와 서류를 검사했습니다. 개인 이메일도 모두 열어봐야 했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담당 요원은 냉정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해외 출장 중 받은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숨기는 것이 있다면 지금 자백하는 게 좋을 겁니다. 밤새 연구실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중국 USB를 꺼내 불태웠습니다. 불길 속에서 귀중한 정보들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제 가족의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출근했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죠. 한 달간의 검열이 끝난 후 3명의 교수가 사라졌습니다. 이 교수를 포함해 누구도 그들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학부장은 사상적 순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며 매일 아침 정치학습 시간을 2배로 늘렸어요. 저는 검열을 통과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학술지 번역 작업에서 제외되었고 중국 출장 자격도 박탈당했어요. 감시자가 더 노골적으로 제 강의를 참관했고 학생들도 제 수업에서 질문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과 마주칠 때마다 서로 눈을 피했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느 날 학부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당신은 운이 좋았어. 하지만 앞으로 조심해. 한 번의 실수가 당신의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게. 그 말은 명백한 위협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공개적인 감시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검열 사태 이후 우리 가족의 일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학 교직원 아파트에서 이웃들이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아내가 공동 세탁실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피했고 아이들은 갑자기 친구들과 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화학공장 연구원으로 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반 작업장으로 강등되었어요.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신뢰 부족 인물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힌 것이죠. 아내는 집에 돌아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연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했어. 마치 내가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대했어. 가장 큰 타격은 아들에게 왔습니다. 고등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평양의 명문대학 입학이 사실상 확정적이었는데 갑자기 취소되었어요. 학교 교장은 다른 적합한 인재가 발견되었다는 모호한 설명만 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항상 열심히 공부했는데 인민반 회의에서도 저희 가족은 점점 소외되었습니다. 한 번은 반장이 공개적으로 우리 사회에는 겉으로는 충성을 맹세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는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집 안에서도 더 이상 자유롭게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도청장치가 설치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에 중요한 이야기는 종이에 써서 바로 불태웠어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가정 내 대화에 대해 물어보면 항상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침만 이야기한다고 대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밤마다 아내와 함께 앉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탈출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매일 밤 불안과 공포 속에서 잠들었어요. 어느 날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반역자의 딸이라고 불러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 무언가 다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3달 전 저는 드물게 허락된 중국 국제학회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혼자 가는 것은 아니었죠. 보이부 요원이 동료 연구자로 위장해 함께 따라왔어요. 모든 행동과 대화가 감시되었지만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이 있었습니다. 학회 통역을 맡은 조선족 연구자 김 박사와 잠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감시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5분 남짓한 시간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제 상황을 직감한 듯했죠. 힘들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라며 은밀하게 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신발 안쪽에 숨겼어요. 귀국 후 그 연락처를 꺼내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결정적 계기는 인민반장이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곧 지방대학 순회 강연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지시가 내려올 거예요. 6개월 정도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할 겁니다. 이것은 분명 가족을 분산시키려는 조치였습니다. 일단 가족과 분리되면 더 취약해질 것이고 아내와 아이들은 더 심한 감시와 차별을 받게 될 거였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김 박사에게 연락을 시도해야 했죠. 시장에서 비공식적으로 거래되는 중국 휴대전화를 구해 김 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그는 바로 응답했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김 박사는 중국 단둥 지역에서 활동하는 탈북자 브로커와 저를 연결해 주었어요. 브로커와의 첫 통화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교수님, 결정은 지금 해야 합니다. 일단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가족 모두를 데려오긴 어렵습니다. 먼저 당신이 안전하게 넘어와야 해요. 가족과 헤어진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아내에게 이 계획을 알려주었을 때 그녀는 처음에는 공포에 질렸지만 이내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가서 안전한 곳을 만들어요. 우리는 나중에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녀의 용기가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후 모든 준비는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브로커와 연락은 항상 새벽 2시, 옥상에서만 했습니다. 아내 외에는 누구에게도 계획을 알리지 않았어요. 우리의 대화는 항상 암호로 이루어졌죠. 학회 준비는 탈북 계획을,
자료 검토는 탈출 경로 확인을 의미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위조된 중국 공민증을 받았습니다. 제 사진이 붙어 있지만 이름은 다른 누군가의 것이었어요. 브로커는 국경에서 당신의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야 해요. 라며 조언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머리 스타일과 옷차림을 준비했고 안경도 벗기로 했죠. 출발 전날 밤 아이들을 불러 마지막으로 안아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러 간다고만 말했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언제 돌아오세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안아줬죠. 아내와는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이것이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탈출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승인된 학술회의 참석자 명단에 있었어요. 북한을 공식적으로 떠나는 것까지는 합법적이었죠. 하지만 중국 단둥에 도착한 후에는 회의장에 가는 대신 브로커와 만나 야간에 강을 건너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출발 당일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국경 검문소에서 서류 검사가 있었지만 정식 회의 참석자였기에 별 문제 없이 통과했어요. 단둥에 도착해서 저는 잠시 감시자의 눈을 피해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안경을 벗었죠. 밖으로 나왔을 때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약속된 장소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중국인처럼 보이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이제부터 당신은 제 사촌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라고 지시했죠. 함께 작은 마을로 이동해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천근만근이었지만 뒤돌아볼 수는 없었어요. 밤 11시, 우리는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물살이 거셌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브로커는 작은 고무보트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해요. 국경 순찰대가 곧 이 지역을 지나갑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트에 올랐고 우리는 어둠 속에서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울 뻔했습니다. 이제 제가 북한 사람이 아닌 탈북자가 되었다는 현실이 몰려왔어요. 브로커는 서둘러 절차에 태웠고 우리는 밤새 이동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선족 가정의 창고에 숨겨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조선족 가정에서 일주일을 숨어 지냈습니다. 그들은 친절했지만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숨겨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라고 남자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위험을 이해했고 감사함을 표현했죠. 매일 중국 뉴스를 통해 북한에서 저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책공업 종합대학 교수 행방불명, 국가 기밀 유출 의심이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일주일 후 새로운 브로커가 저를 맡았습니다. 그는 중국 남부로 이동하는 계획을 설명했어요. 우리는 당신을 화물차 운전사로 위장시킬 겁니다. 질문에는 절대 대답하지 마세요. 가발을 쓰고 작업복을 입은 채 화물차에 올랐습니다. 3일 동안 우리는 거의 쉬지 않고 이동했어요. 검문소가 나타날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 남부 국경 근처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는 이제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라오스로 넘어가는 국경은 산악지대였어요. 밤중에 우리는 숲속을 걸어 국경을 넘었습니다. 거친 지형과 추위, 그리고 끊임없는 공포와 싸우며 이틀을 보냈어요. 한 번은 국경 순찰대의 불빛이 보여 물속에 숨기도 했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한 후에도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지 경찰에게 발각되면 중국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었어요. 새로운 브로커가 우리를 맞이해 태국 국경으로 안내했습니다. 태국에 도착하면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해요. 그곳에서 망명을 신청하세요. 라고 조언했죠. 태국 국경을 넘는 것은 예상보다 쉬웠습니다. 태국 당국은 북한 탈북자들에 대한 정책이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경찰에 자수했고 저는 북한에서 온 망명 신청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특별한 반응 없이 저를 이민국 센터로 이송했어요. 센터에서 한국 대사관 직원을 만났습니다. 교수님, 이제 안전하십니다. 라는 말에
7주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제 신원과 북한에서의 지위, 그리고 탈북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책공대 교수로서 알고 있는 기술 정보들이 한국 정부의 관심을 끌었어요. 신원조사는 철저했습니다. 가짜 탈북자가 아닌지, 북한에서 보낸 스파이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죠. 저는 전자공학 분야의 전문 지식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 진실성을 증명했습니다. 3주 후, 저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한국에 도착한 첫날,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느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유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하나원이라는 정착지원기관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대학 교수였던 제가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 학생이 된 것이죠. ATM 사용법부터 대중교통 이용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교육 기간 동안 여러 정보기관에서 저를 면담했어요. 김책공대 교수로서 알고 있는 북한의 기술 수준과 연구 방향에 대해 자세히 질문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북한의 전자공학 기술이 실제로는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면담관은 교수님의 정보가 매우 가치 있다며 감사를 표했죠. 하나원을 나온 후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북한에서의 교수 경력은 한국에서 인정받기 힘들었어요. 한 대학에 지원했을 때 학과장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의 배경은 존중하지만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연구 방법론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절의 의미였죠. 처음에는 좌절감이 컸습니다. 북한에서는 존경받는 교수였는데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며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밤마다 아내와 아이들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그들도 언젠가 이곳에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전환점은 북한 기술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을 때였어요. 그들은 제 전문 지식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북한의 기술 발전 방향을 이해하는데 교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처음으로 제 경험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순간이었죠. 계약직이었지만 다시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후 북한 자료 번역과 분석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중국, 러시아를 통해 들어오는 북한 기술 문서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 생활 3년차, 드디어 가족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아내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었어요. 몇 달 후 기적처럼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해요.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그 짧은 문장들이 제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가족을 데려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지금은 서울의 한 연구소에서 연구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지만 제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 만족스러워요. 동료들은 대부분 제 배경을 알지만 저를 북한에서 온 사람이 아닌 함께 일하는 연구자로 대해줍니다. 작년에는 북한의 전자공학 교육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가장 큰 기쁨은 얼마 전 아들이 탈북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곧 한국에 올 예정이에요. 아내와 딸도 언젠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처음 강을 건넜을 때보다 훨씬 더 희망적입니다. 자유의 땅에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써나가고 있으니까요. 북한 외교계에 전례 없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평양 최고 엘리트 출신의 외무성 문서국장이 한순간에 국가의 배신자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15년간 북한 정권의 핵심 외교 라인에서 활약한 인물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한 것인데요. 평양에서 외교관으로 특권을 누리던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친구의 갑작스러운 숙청과 그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감시 문서. 모든 특권을 버리고 목숨을 건 탈출을 결심한 그 순간 가장 큰 고통은 가족과의 이별이었습니다.
베이징 호텔에서 돌아오지 않은 외교관은 어떻게 국경을 넘었을까요? 아내와 아들을 북한에 두고 온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15년간 북한 외무성에서 일했던 박철민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새 삶을 살고 있죠. 47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나누려 합니다. 북한에서 외무성 문서국장이라는 자리는 상당한 권력과 특권을 가진 위치였어요. 러시아어와 중국어에 능통했던 저는 국제협상에서 북한 측 대표로 참여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북한 체제가 무너져가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외교관이라는 직업 특성상 해외 출장이 잦았습니다. 베이징, 모스크바, 제네바 같은 도시를 오가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협상을 주로 담당했어요. 그 과정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모습과 내부 현실의 괴리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외국에 나갈 때마다 북한의 선전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피부로 느꼈죠.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정권이 교체되던 시기에 문서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직책은 모든 외교 문서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자리였어요. 국제사회와 북한 내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핵 개발을 가속화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제재를 교묘하게 피하려 애쓰고 있었죠. 제 임무는 북한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가능한 한 많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양의 엘리트로서 일반 주민들보다 나은 생활을 했지만 그것도 상대적인 것이었어요. 해외에서 본 세계와 비교하면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모든 행동은 감시받았고 모든 발언은 녹음되었죠. 외국 방문 중에도 항상 둘 이상이 한 팀으로 움직이며 서로를 감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평양제일병원의 의사였고 아들은 13살로 평양제일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북한의 충성스러운 간부 가정이었지만 내면에서는 점점 의문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가? 왜 외국 호텔에서는 전기가 24시간 들어오는데 평양의 고위층 아파트에서도 정전이 일상인가? 이런 의문들이 쌓여갔죠. 물론 이런 생각들은 철저히 감춰야 했습니다. 친한 동료에게조차 내색할 수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것은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오랜 동료였던 최상국의 갑작스러운 숙청이었죠. 저는 북한 고위층의 부패와 독재를 너무나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시스템에서 살아남기 위해 눈과 귀를 닫고 양심을 속이며 살았죠. 하지만 결국 그 시스템에서 탈출하기로 결심한 이유, 그 시작은 친구의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오랜 동료이자 친구였던 최상국은 제 대학 동기였습니다. 함께 외무성에 들어와 15년 넘게 같이 일했죠. 최상국은 경제 담당으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주로 맡았어요. 머리가 비상했고 북한 경제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죠. 어느 날 최상국이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불필요한 중간 수수료를 줄이자는 경제 개혁안이었죠. 사실 그 중간 수수료는 고위 간부들의 비자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최상국은 순수하게 북한 경제를 생각했겠지만 그의 제안은 고위층의 이권을 건드리는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보고서가 제출된 지 일주일 후 최상국은 갑자기 체포되었습니다. 사상불순 혐의였죠. 그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했더니 최상국의 책상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그의 이름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문서에서 지워졌어요. 아무도 그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런 사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에게 한 문서가 전달되었는데 그것은 최상국의 반혁명 행위를 증언하는 문서였어요. 그리고 그 문서에는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동의한 적도 서명한 적도 없는 문서였죠. 누군가 제 서명을 위조한 것이었어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것은 경고였어요. 내 차례도 언제든 올 수 있다는. 한 달 후 중국 출장 중에 들은 소식은 더 끔찍했습니다.
최상국의 아내가 자살을 했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들의 14살 아들과 11살 딸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날 밤 베이징 호텔 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속한 시스템의 잔혹함에 대한 충격과 제 무력함에 대한 자책감이 밀려왔죠. 내일은 나와 내 가족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탈북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죠. 평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날카로워졌고 동료들은 저와 대화하는 것을 피하는 듯 했죠. 마치 제가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요. 회의에서 제 의견은 점점 무시되었고 해외 출장 기회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에 누렸던 특권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갔어요. 식량난이 심해지면서 외교관들의 특권도 점차 축소되었습니다. 평양의 고위층도 전기와 물 공급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죠. 매일 밤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켜고 앉아 있으면서 제 머릿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는 점점 야위어 갔고 아들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불순분자와 친했다는 이유로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작업하던 중 우연히 제 책상 서랍에서 낯선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보니 그것은 저를 감시하는 보고서였어요. 제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났는지, 무슨 대화를 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사적인 순간들까지요. 그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나도 이미 표적이 되었구나. 이 생각이 머릿속을 강타했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이 지옥 같은 시스템에서 탈출해야 한다고요. 그것이 제 가족을 구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탈북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고위 간부의 탈북은 전례가 거의 없었죠. 24시간 감시 속에서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가족들은 어떻게 데리고 나올 것인가? 끝없는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해외 출장 중에 몰래 읽었던 서적들과 만났던 외국인들을 통해 얻은 정보들이 이제 소중한 자산이 되었어요. 특히 중국 출장 중 우연히 만난 한국 사업가의 이야기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의 실제 모습,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사회,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기회들. 이 모든 것이 북한에서 배운 헬조선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달랐죠. 러시아에 파견된 동료가 비밀리에 전해준 세계 정세와 북한의 고립에 대한 정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니 결론은 하나였어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탈출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공포에 질려 반대했지만 결국 우리 아들의 미래를 위해 동의했죠. 여보, 우리 여기서는 미래가 없어요. 당신이 오라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탈북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심을 살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됐죠. 6개월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밤 아내와 함께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계획을 다듬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제 경우 해외 파견 임무가 유일한 기회였죠. 러시아나 중국으로의 공식 출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 입지가 약해진 상황에서 출장 승인을 받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신뢰할 수 있는 동료를 찾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김광식을 찾아갔어요. 김광식은 최상국과도 친했던 동료로 그 역시 시스템의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했죠. 광식 동무, 가끔 우리가 사는 이 시스템이 정말 옳은 것인지 고민될 때가 있지 않나? 처음에 김광식은 경계했지만 여러 차례의 대화 끝에 그도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철민 동무, 나도 이 체제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하지만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는가?
마침내 그에게 제 계획을 조금씩 털어놓았고 그는 비밀리에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탈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시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죠. 먼저 제가 탈북한 후 안전한 곳에서 가족을 구출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동의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가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는 잘 견디고 있을게요. 중국 연락책을 통해 국경 통과 후 이동 경로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과거 업무 관계로 알고 지내던 중국인 사업가를 통해 연락처를 얻었죠. 물론 그에게도 탈북 계획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개인적인 이유로 중국에서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고만 했죠. 탈북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과 위조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의심받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요. 그러나 출국 직전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보이부에서 갑작스럽게 전 외무성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이었어요. 최상국과 관련된 추가 불순분자를 색출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이부의 갑작스러운 조사로 인해 제 계획은 급박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초 계획보다 일주일이나 앞당겨 중국 출장을 신청해야 했어요. 베이징에서 열리는 무역 협상에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해야 한다는 명목이었죠. 다행히 김광식의 도움으로 긴급 출장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아내와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모두가 알듯 모르듯 그것이 마지막 작별일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아내는 눈물을 참으며 저를 안았습니다. 꼭 성공해야 해요. 우리는 기다릴게요. 아들은 어리지만 뭔가 직감한 듯 평소보다 오래 저를 껴안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평양의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이 도시를 떠나는 것이 이렇게 아프고도 복잡한 감정을 불러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증오와 그리움,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였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후 예정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죠. 북한 대표단의 다른 멤버들은 항상 그렇듯 서로를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잠시 나가겠다고 말하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죠. 그 순간부터 저는 공식적으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 된 거죠. 중국에서의 첫 며칠은 극도의 긴장 속에서 보냈습니다. 매 순간 누군가 뒤를 쫓고 있다는 느낌에 시달렸어요. 연변 지역으로 이동하여 미리 연락해둔 브로커와 접촉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보통 고위급 관료들은 이런 경로로 오지 않는데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탈북은 상당히 이례적인 케이스였죠. 연변에 도착한 지 이틀 후 김광식으로부터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아내와 아들이 감시 대상이 되었다. 순간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당초 계획은 중국에서 일정 기간 머물며 가족의 탈출을 도울 방법을 찾는 것이었지만 상황이 급변한 거였죠. 이제 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빨리 중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브로커의 도움으로 바로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가족에게도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판단했죠. 제가 한국에 안전하게 도착해야 북한 정부도 제 가족을 함부로 할 수 없을 테니까요. 적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중국 공안의 검문을 피해 산간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매우 위험했어요. 한 번은 검문소에 걸릴 뻔했지만 브로커의 기지로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그는 제 사촌으로 청각장애가 있어 말을 못한다는 거짓말이었죠. 다행히 공안은 의심 없이 넘어갔어요. 중국, 라오스 국경 근처에서 태국으로 가는 탈북자 그룹과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었어요. 저 같은 고위 간부를 보고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같은 목적을 가진 동료로 점차 받아들였습니다.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저희 일행은 현지 범죄 조직에게 모든 돈을 빼앗겼습니다. 저는 비상용으로 준비해둔 금반지까지 내줘야 했어요. 몸만 겨우 빠져나온 상황이었죠. 그곳에서 절망감을 처음으로 깊이 맛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남지? 가족은 어떻게 구하지?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에게 한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태국을 향한 위험한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태국 난민 캠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캠프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북한의 고위 간부로서 누렸던 특권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모든 탈북자들이 똑같은 처우를 받았죠. 오히려 저의 정체성이 알려지면 위험할 수 있었기에 최대한 평범한 북한 주민인 척해야 했어요. 캠프에서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비좁은 방에서 여러 명이 함께 지내며 배급받은 식량으로 간단히 끼니를 해결했죠.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이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아내와 아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꿈, 그들이 고통받는 꿈을 반복해서 꾸었습니다. 캠프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씩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탈북했고 더 큰 고통을 겪었어요. 특히 함경도에서 온 한 여성의 이야기는 가슴 아팠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탈북했지만 중국에서 인신매매 조직에 팔려한 아이를 잃어왔다는 거였죠. 그럼에도 그녀는 강인한 의지로 살아남았습니다. 캠프에서 특별히 의지가 되었던 사람은 군 장성 출신 탈북자 한명섭이었습니다. 한명섭은 북한 군부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경험이 있어 시스템의 내부를 잘 알고 있었죠. 우리는 비슷한 배경 때문에 서로를 금방 알아보고 친해졌습니다. 한명섭은 여전히 북한 내부의 연락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통해 저의 가족이 아직 안전하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당신의 아내와 아들은 아직 평양에 있습니다. 지금은 감시를 받고 있지만 육체적 위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정원의 도움으로 난민 심사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북한의 고위 간부 출신이라는 점이 오히려 심사를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탈북자인지 혹은 북한에서 보낸 스파이인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죠. 캠프에서 처음으로 한국 책과 신문을 접했습니다. 북한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해 나갔어요. 특히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경제 발전에 관한 책들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배워온 것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6개월의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태국의 하늘을 바라보며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동시에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가슴에 새기며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인천공항의 화려함과 넘쳐나는 빛에 눈이 부셨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부신 외관 너머로 제가 이곳에서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왔죠. 북한의 고위 간부에서 한국 사회의 새내기로 이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원에서의 적응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시설이었어요. 3개월간의 교육 과정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의 고위 지위는 여기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저는 컴퓨터 마우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배워야 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컴퓨터를 사용했지만 이곳의 최신 기술은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무한한 정보의 바다 앞에서 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이 신기하고 때로는 압도되기도 했죠. 구글에서 검색하세요라는 말이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원 선생님의 인내심 있는 지도 덕분에
조금씩 디지털 세계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북한에서 엘리트라고 자부했던 제 한국어가 여기서는 이질적으로 느껴진다는 점이었어요. 억양은 물론이고 많은 외래어와 신조어가 섞인 나만의 한국어는 때때로 외국어처럼 들렸습니다. 야, 완전 대박이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기까지 시간이 걸렸죠. 하나원에서 만난 심리 상담사 선생님은 제 적응 과정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 위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선생님의 진심 어린 접근에 점차 마음의 벽을 허물게 되었습니다. 박철민 씨, 여기서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도 괜찮아요. 아무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이 말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와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는 것, 아내와 아들을 두고 떠난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 북한 체제에 순응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한 회환 등을 이야기했죠. 선생님은 제가 자책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당신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당신의 가족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원 교육이 끝나갈 무렵 제 정착을 도울 도우미가 지정되었어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경험이 있었어요. 그의 도움으로 서울 노원구에 작은 임대 아파트를 구했고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서울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지하철 노선도부터 배달앱 사용법까지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때로는 좌절감이 밀려왔죠. 내가 북한에서는 최고 엘리트였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자유로움은 끊임없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신문 기사를 읽어도 아무도 잡혀가지 않는 것, 다양한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유였죠. 한편으로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밤마다 아내와 아들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안전할까? 나를 원망하고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정착 초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한 사회의 일원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북한에 남겨진 가족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한국에서의 2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지하철도 혼자 타기 어려웠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직업 분야였습니다. 북한에서 외교관으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한국 대학에서 북한학 특강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내가 과연 한국 학생들 앞에서 강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그러나 제 경험과 지식은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산이었어요. 실제 북한의 모습, 특히 정치 시스템과 엘리트 계층의 삶에 대한 제 강의는 학생들에게 생생한 북한 이해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와 협력하여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도 시작했어요. 각종 강연회와 인터뷰를 통해 제가 경험한 북한의 현실을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공개적으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여전히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보복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다른 탈북자들의 안전한 정착을 지원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고위직 탈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특히 북한 정권의 고위 간부 출신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특수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조언해 줄 수 있었어요.